노다지 썰전 2023년에 그 주력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대웅제약이 한때 큰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지금은 완벽하게 부활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를 기점으로 모든 사업부가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를 이뤄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대웅제약의 이 성장세, 이게 진짜이고 또 지속 가능한 것인가? 특히 대웅제약이 회사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만 치료제 같은 신사업이 기존 주력 사업의 어떤 치열한 경쟁과 소송 리스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황금알, 즉 노다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대웅제약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이미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는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성장세 이면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존 사업의 불확실성과 또 신사업의 초기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저는 대웅제약이 이미 숫자로, 그러니까 실적으로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를 책임질 강력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한 상태이고요.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그 의료기기 스타트업인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손잡고 내놓은 병상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싱크라고 하죠. 이 싱크가 시장의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 2025년 한 해 목표치가 1,400병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1월에 이미 계약 병상 수가 무려 1만 7천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2만 병상 달성도 무난해 보이고요. 이건 단순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 시장에 어마어마한 잠재 수요가 숨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더 매력적인 건 수익 구조입니다. 이 사업 모델이 왜 노다지가 될 수 있냐면 한 번 설치하면 병원이 매달 돈을 내는 일종의 구독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 구독하는 것처럼 기계값은 감가상각으로 한 번만 비용 처리되지만 월정액이나 사용량 비례 요금으로 들어오는 매출은 매달, 매년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인 거죠. 제약사가 그토록 꿈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시장만 봐도 공략 가능한 전체 시장 규모, TAM이라고 부르죠. 이 시장 점재력이 33만 병상에 달합니다. 조 단위 매출이 가능한 거대한 신시장을 사실상 개척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이소에 입점시킨 건강기능식품 사업이 2분기부터 분기당 140억 원대 안정적인 매출을 내주면서 현금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제약 바이오 시장의 최대 화두인 비만 치료제 역시 먹는 약, 붙이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또 장기 지속형 주사제 등 여러 형태로 착실하게 개발하면서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초기 성과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 화려한 신사업 계획이 혹시 기존 사업의 어떤 시한폭탄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력 사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먼저 ETC,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부문을 오죠. 대웅제약의 차세대 주력 제품인 위식도역류 질환 치료제 팩스클루가 경쟁약물, 특히 이노엔의 K캡이 시장을 꽉 장악한 이후에 출시되면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명백히 밀리는 양상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입니다. 2020년 5월에서 6월 사이로 예상되는 메디톡스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만약 패소한다면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8개국 수출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 회사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명백한 불확실성인 거죠. 신사업의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계약 건수에는 일종의 착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실제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죠. 이른바 레깅, 즉 매출인식 지연 현상이 5에서 6개월 정도 존재합니다. 올해 계약한 물량의 대부분이 내년 중반에나 실적에 반영된다는 뜻인데 이건 단기적인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진짜 좋은 큰손 고객,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과의 계약은 아직 대부분 기대 수준일 뿐 본격적으로 확보된 상태가 아닙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1만 7천 병상 계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병원 의료 서비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네. 이 싱크라는 시스템은 단순히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기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호사분들이 한두 시간마다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의 생체 신호를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이 시스템이 24시간 대신해 줍니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로 신음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정말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죠. 정부 정책의 방향도 이 사업에 매우 우호적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에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냐고 대웅제약 측에 문의가 들어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즉 대세에 올라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계약 건수라는 숫자 이면에 가려진 함정을 봐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출 인식까지 5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올해의 폭발적인 계약 성과가 실제 재무제표의 아름다운 숫자로 찍히기까지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계약의 질을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1만 7천 병상 계약 대단하죠? 하지만 그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상급 종합병원, 소위 말하는 빅5 병원 같은 곳들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요양병원이나 중소병원에 집중되어 있다면 전체적인 수익성은 기대보다 낮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일부 병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경쟁사 기기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만 싱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파트너사인 시어스 테크놀로지와의 협업 관계가 영원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물론 현재 계약 구조상 시어스와의 관계가 틀어져도 대웅제약이 직접 기기를 사서 납품하면 병원 매출은 유지되겠지만 이런 파트너십 리스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그건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모든 신사업에는 파트너십 리스크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 어떤 기업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존 사업의 리스크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팩스클루가 경쟁에서 다소 밀린다는 지적은 일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 대웅제약은 경쟁사가 시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응증 확대 전략인데요. 기존의 소화기 내과에서 주로 처방되던 것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 인한 위장장애 예방 효과를 입증해서 정형외과 의사들도 처방할 수 있도록 시작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죠. 나보타 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가장 크고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 1위 제품인 에브비의 보톡스가 안전성 문제로 흔들리는 상황이 대웅제약에게는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뺏어올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1분기에는 유럽 시장에 미용 필러 제품까지 출시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하게 됩니다. 리스크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팩스클루의 문제는요, 이게 단순히 경쟁이 심화된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유통 파트너사의 역량 문제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이노엔이 저용량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면서 시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할 때 대웅제약은 다소 뒤처진 모습을 보였죠. 새로운 적응증을 몇 개 추가한다고 해서 이 벌어진 격차를 단숨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나보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8개국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기업 가치를 짓누르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게다가 휴젤 같은 강력한 신규 경쟁자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레드오션이 되어가는 시장에서 예전과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기회 요인도 있겠지만 저는 위험 요인이 훨씬 더 크고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가치, 즉 파이프라인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는 단순한 희망회로나 신기루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비만 치료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간이 임상에서 무려 80%라는 매우 높은 약물 전달률을 보이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기존에 있던 미용 패치들은 피부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을 겨우 뚫는 수준이라 약물 전달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대웅의 마이크로니들 기술은 아주 미세한 바늘로 진피층까지 약물을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효과를 내는 거죠. 내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발표될 국내 임상 1상 결과에 시장의 모든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술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경구제와 장기지속형 주사제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구축해서 신약 개발 과정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개의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에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판매 허가를 받는 것은 10개가 될까 말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간이 임상 결과가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사실이지만 본격적인 임상 1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 가치를 현재 기업 가치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입니다. 미래의 확실한 캐시카우로 단정하기엔 이건 너무 이르다는 거죠. 실제로 대웅제약의 또 다른 미래 먹거리였던 항암 포트폴리오는 임상 디자인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약 개발의 현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현재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리스크를 더 무겁게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웅제약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한 확실한 성장 동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1만 7천 병상이라는 압도적인 계약 건수가 이를 증명하고 정부 정책이 그 길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일부 우려는 신사업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과 비만 치료제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 파이프라인으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2025년은 대웅제약의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공적인 출발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매출 인식까지의 시간차,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과 같은 핵심 시장 확대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팩스클루의 경쟁 심화와 나보타 소송이라는 명백하고 거대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갈 길이 먼 초기 단계의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대웅제약이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제약사를 넘어서 토탈 헬스피어 기업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신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새로운 날개를 달고 비상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인지 오늘 저희의 논의가 대웅제약의 미래를 판단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중요한 관점을 제공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